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바로 들어갈까요? 이슈 1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예, 한 번 영웅은 영원한 영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6.25 참전용사의 이 73년 만에 참전용사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여기에는 많이 녹아 있죠. 예, 우리는 정말 이분들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산화를 한 이분들의 영령, 이것은 뭐 대한민국을 지금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좌파, 종북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접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호국 영령들, 내 몸 초계와 같이 던져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이런 영웅들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서 영웅들이 돌아왔습니다. 영웅들이 돌아왔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죠. 어제 저녁 8시에 바로 성남공항, 여러분들 아시죠? 성남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이 아니고 성남공항, 군공항입니다. 군공항인데 이른바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 고위급 인사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바로 저 공항을 이용해서 전용기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카알이라든가 아시아나 항공은 저 공항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전용기로 해외에 급히 나가거나 들어올 때는 저기에 이용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이 올 때도 저 성남공항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오산공항을 이용을 하죠. 네, 일반 공항에서는 아무래도 이 경호 문제가 있으니까. 네, 바로 이 장면이 우리의 영웅들의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예, 밑에 설명을 제가 또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 여러분 들어보셨죠? 장진호 전투, 정말 가장 치열하게 아군과 적군이 격전을 벌였던 장진호 전투, 영화의 소재로도 나옵니다. 제 기억에 태극기 휘날리면가요? 예, 그것도 장진호 전투를 배경으로 했죠. 장진호 전투에서 숨진 최임락 일병을 포함한 6.25 전사자 7위, 7명의 높임말이죠. 저럴 때 쓰는 위, 7위의 유해가 조카 최호종 해군 상사, 가운데 있는 상사, 저 흰옷을 입은 가운데 최호종 해군 상사가 바로 조카입니다. 친조카 등 국군 장병의 품에 안겨서 26일 봉환됐다. 7위의 유해는 임시 안치됐던 미국 하와이에서 공군 특별기 수송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바로 말씀드린 서울공항이 성남공항입니다. 성남에 있는, 성남에는 있지만 이름은 서울공항으로 군공항, 특수공항이죠. 이 장면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 최임락 일병,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이 지금 어제 저 특수 전용기를 타고 우리 땅으로 돌아온 7위의 유해, 그런데 왜 최임락 일병만이 이름이 거론이 될까요? 시신이 누구 시신인지 확인한 게 바로 최일병 혼자뿐입니다. 나머지 6위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DNA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누구인지, 김일병인지 뭐 최상병인지 알 수가 없는, 더 조사를 해봐야 누구의 그 위패를 거려야 될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유일하게 최임락 일병만이 DNA 검사를 통해서 본인 확인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임락 일병 등 6위가 어제 봉환됐다,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6.25 전장서에서 가장 극한 전투로 꼽히는 바로 장진호 전투, 1950년 12월에서 전사한 최임락 일병이 무려 73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고요. 예, 이 최일병은 당시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가 됐군요. 7사단 카투사로 배치가 됐다가 예, 19세의 나이로 쓰러졌다. 예, 이 최일병을 비롯해서 6.25 국군 참전용사 7위 추리의 유해가 어제 조국에 돌아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최일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위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누구의 위패를 걸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왜 어디다가 지금 어디에 모셔뒀다가 지금 왔느냐? 예, 바로 하와이에 있는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라는 미국 하와이에 거기에 임시 안치 중이었습니다. 안치 중이었다가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서 한미 간에 상호 협정을 맺고 바로 어제 봉환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8시에 서울공항에서 직접 이들을 맞이를 했습니다. 예, 특별 수송기 시그너스 예, 바로 지금 이 경례를 하는 윤 대통령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데요. 예, 수송기 앞에 도착해 직접 이들을 맞았다. 여기에서 삼촌인 최일병 유해를 담은 작은 관, 이 하와이에서부터 봉송한 아까 말씀드렸죠. 최호종 해군 상사가 이 최일병의 조카입니다. 조카. 예, 탑승대 계단을 내려와서 조국의 땅에 첫 발을 내딛자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이거는 이 전몰 장병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죠. 네, 21발의 예포가 발사되고 봉환식 참석자들은 거수경례, 이런 거수경례를 따라서 최고의 예우를 해 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최일병의 막내 동생이 최용 씨라고 계시는데요. 이 동네 막내 동생도 이제 79대 노인이 됐다. 그만큼 세월이 참 무성하게 흐른 것이죠. 네, 73년 만에 돌아오신 상황이니까 막내 동생은 이제 어느덧 80을 바라보는 79세 노인이 됐다. 이 막내 동생 최용 씨가 어제 행사에서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되겠죠. 형한테 보내는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임나게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모질게 고생만 하시다가 나라를 구한다고 군대에 들어가셨죠. 목숨 바쳐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형님은 해군에 보낸 제 아들의 품 안에 계시는데 편안하신가요, 형님? 이제 대한민국 걱정은 마시고 편하게 쉬십시오. 이렇게 그분이 끝말을 잘 잊지를 못할 정도로 얼마나 복받쳤겠습니다. 편지 낭독이 겨우겨우 이제 이 감정을 추스리고 어제 그 장면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니까 저도 참 먹먹하네요. 예, 윤 대통령이 최일병에 관해 참전기 장을 달아준 뒤 유족과 함께 묵념하는 걸로 행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 봉환 행사 뒤 이 최일병을 포함한 7위의 유해가 국립현충원으로 바로 가서 이제 영원한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네, 호국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하라라고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는 한국전쟁 영웅인 전사자 추리를 봉환하는데 최고의 정성을 쏟겠다라고 국방부가 어제 보도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방부가 두 형제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별도로 현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훈장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테죠. 그것을 지금 검토 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영웅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가 가족의 품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호국 영웅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그 7위 중에서 이 최일병은 지금 신원이 확인이 됐고요. 네, 나머지 3위는 미국이 6.25 전쟁 중 수습한 뒤 하와이 펀치볼 묘지에 안장했던 국군 유해. 그런데
불행히도 누구의 이 시신인지를 파악을 못한 상황이니까 미국 하와이에 있는 펀치볼 묘지에 그냥 안장을 한 상태입니까? 누가 확인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유족 통해서 이런 식의 행사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지만 그걸 지금까지 못한 것이죠. 나머지 4위는 어떻게 했냐?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라고 했죠. 확인국의 한국전쟁 전사자 확인 프로젝트를 통해 일단 북한에서 미국으로 먼저 송환을 한 뒤 미국, 한국 공동 감식을 통해서 한국군으로 판정된 유해들이다. 북한과 미국은 한국전쟁 전사자 확인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미군들도 있을 테니까 미군들이 북한에서 죽은 미군들은 일단 이건 미군의 DNA다 싶으면은 다 미국으로 이렇게 송환이 이루어졌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송환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환이 된 뒤에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서 한국군으로 판정된 유해가 4개 위, 4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번에 돌아온 최일봉 유해 역시요. 95년 북한이 함경남도 장진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들 속에서 포함된 것입니다. 이 유해를 발견됐는데 이게 미군인지 한국군인지 아리송하고 이 북한이 뭐 치밀하게 DNA 검사를 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 미국으로 보냅니다 하고서 미국으로 보낸 유해 중에 바로 이 최일병 유해도 있던 것이죠.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 등록된 유전자 정보로 바로 이 유해가 최일병 유해다라고 하는 그런 게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 5년 전에 이 국방부 그때는 이제 동아일보 있을 때죠. 국방부 유해 감식단과 함께 저 철원 최전방 철원에 가서 실제로 유해 발굴 작업하는 거를 제가 한 4시간 정도 지켜봤습니다. 공동 취재 현장으로 이 아주 이른바 연배가 꽤 지긋한 이른바 이제 뭡니까 주니어 기자가 아니고 시니어 기자, 대개 이제 부장급 이상 시니어 기자들을 국방부에서 초대를 하고 왜냐하면 제가 한참 때 국방부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를 해서 국방부가 감식 활동을 이렇게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기사 쓸 분들은 써라 이제 이렇게 취재 협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별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땅을 파서 땅을 뭐 기중기라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이렇게 모종 삽뜨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수십 명의 한 팀이 대략 한 20-30명이 되는데요. 그게 한 10팀 정도로 이른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데에 그 유해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삽으로 이렇게 뜨면은 묻혀있던 뼈라든가 이런 게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 모종삽 같은 걸로 일단 흙을 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붓 우리가 이렇게 페인트 칠할 때 한 붓이 있죠. 붓으로 땅을 이렇게 긁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뭐가 파묻혀도 손상이 안 되게 그러니까 아주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작업이죠.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가 턱 이렇게 걸리거나 또 탐지기에 뭐가 있으면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손이 뭐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니죠. 제가 그걸 한 4시간, 5시간 같이 지켜보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은 또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별도의 시간에 제가 따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 발굴 현장을 본 제가 지금 제 이 휴대폰에 사진도 여러 장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별도로 여러분과 함께 공개를 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웅들의 귀환 형님 덕에 등 따신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등 따신 대한민국 표현이 아주 투박하면서도 굉장히 진솔한 표현이죠. 등 따신 대한민국.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유해 최일병님을 비롯한 7위해 유해를 어제 우리가 맞이했다는 얘기를 오늘의 톱
이슈로 삼은 것은 바로 제 논평대로 그대로입니다. 네, 이제 다음 논평을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상당히 아마 논박이 있을성 싶은 상당히 그 도발적인 이슈입니다. 김대중을 버려야 전라도가 산다. 네, 여러분들 판단에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중을 버려야 전라도가 산다. 뭐 전라도 대신에 호남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되겠죠. 호남이 살려면 김대중의 마술에서, 김대중의 체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잔잔하게 이게 파문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이른바 우리가 호남 지식인이라고 하죠. 호남 출신의, 호남에 거주를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맹목적인 민주당 지지는 이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매우 해롭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주자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주동식 이 전 광주의 당협위원장 있죠. 미래통합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광주에서 출마를 했었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면은 뭐 득표율을 얼마나 올렸겠습니까? 바로 주동식, 상당히 아주 이 깊은 관찰과 이 학식이 있는 분인데요. 아마 주동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주동식 그 전 당협위원장 못지않게 이양승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양승, 지금 현재 군산대 교수로 있는 분인데요. 이분 역시 호남 출신입니다. 전라도가 고향인, 지금 현재도 군산대 교수,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도 지금 현재 전라도를 지키고 있는 분이죠. 군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이 날카로운 그런 그 평을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쓴 본인의 SNS 상에서 쓴 글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서 제가 두 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대중의 체면에서 깨어나야 전라도가 발전한다. 즉 김대중을 버려야 호남이 산다라는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바로 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분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아니면 상당히 근거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라고 오늘은 칼럼 대신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합니다. 김대중 체면에서 깨어나야 전라도가 발전한다라는 제목인데요. 전라도 사람들은 집단 체면에 걸려 있다. 차분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전라도 사람들 투표 행태를 보면 그들에게 김대중 대통령 과연 어떤 사람일까 싶다. 그들은 김대중이 민주주의였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것이다.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지적하고자 한다. 이게 다 이양승 군산대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은 매우 다르다. 그 두 가지를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김대중은 민주주의자를 자처했지만 자신의 고향 전라도엔 민주주의 시스템을 깔아놓지는 않았다. 전라도 지역에서 민주당에 90% 이상 지지를 보낸다는 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세계 모든 정치학자들에게 물어보자. 이게 진짜 민주주의가 맞냐고. 사실상 전라도 집권 세력 민주당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세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가 되겠나. 다 짜고치기 아니냐. 민주당 독재 또는 좌파 독재다. 이런 게 독재가 아니면 어떤 게 독재인가. 정말 아주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그 화두를 계속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갖추고 시스템으로 착착착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증거가 있다. 이 세상 어느 독재국가 또 어떤 독재자라도 자기 스스로를 독재자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북한을 보자. 북한도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이라고 칭한다. 그렇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한이 내세우는 공식 국호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렇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도 형식은 민주주의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바로 내용인 것이다. 매번 강조하지만 우리 전라도에는 그런 시스템이 과연 있는가? 왜 학자들, 지식인들 그런 지적은 안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기에 전라도가 발전에 저해가 있는 것이다. 전라도 사람들 미신이 하나 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선 큰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큰 인물을 뽑아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나? 김대중 전라도에서 태어났지만 집은 서울 연희동이었다. 네, 여기에는 서울 연희동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동교동이죠. 동교동. 예, 김대중의 집은 연희동이 아니라 동교동입니다. 연희동은 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연희동에 있었고 이 김대중은 동교동, 또 YS 김영삼은 상도동. 예, 그래서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렇게 약 20년 전에는 예, 정치 구도가 그렇게 돼 있었죠. 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김대중은 전라도에서 태어났지만 집은 서울 동교동이었다. 전라도가 아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말하겠지. 다른 대통령들도 다 그렇지 않냐고. 그러한 대답은 너무 무책임하다. 전라도에서 몇 시간 그렇게 지지해줬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다른 대통령 하는 식으로 했다고 할 거면 왜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해 주었나. 김대중뿐만이 아니다. 김대중, 여기에서는 꼬붕이란 말을 썼는데 참 아주 이 교수는 말이 직설적입니다. 그러고 아주 좀 상대방에 대한 아픈 구석을 많이 찌르죠. 김대중뿐이 아니다. 김대중 꼬붕들의 면면을 봐라. 고향에 내려와 사는 사람들 봤나? 예, 박지원처럼 다 늙은 나이에 예, 이 원래 원본에는 박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박지원이라고 읽었는데요. 예, 박지원처럼 다 늙은 나이에 예, 고향에 내려와 사는 사람들 봤나? 박쥐원처럼, 그렇죠? 박쥐원이라고 되어 있죠. 다 늙은 나이에 추태스럽게 예, 아까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제가 재빨리 고쳐 읽었는데요. 이분은 국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국회의원을 국계라고 하죠. 그러면 본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추태스럽게 국계 완장을 차겠다고 나타나는 사례들을 제외하면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 없다. 그들은 시간 나서 막걸리나 한 잔 기울일 때 빼면 전라도 생각 안 한다. 오히려 김대중 죽이기 책 저자 강준만 교수는 전주가 고향도 아니건만 전주를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 예, 강준만 교수는 전북대 교수이기 때문에 전북대가 전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년 퇴임한 이후에도 전주를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 큰 인물 판타지에 젖어 서울 가서 출세한 사람들, 지역 정체감도 없고 아무런 애양심도 없는 사람들, 민주당 공천 받았다고 무작정 찍어주면 지역은 더 발전할 수가 없다. 시스템이 깔리지 않기 때문이다. 부패와 비리만 더 증가할 뿐이다. 그럴수록 지자체는 썩어가고 있다. 재정은 더 부실화되고 세금 걷어 단체장이 생색내기 위해 쌈짓돈 쓰듯 써대고 돈 떨어지면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모르긴 몰라도 전국에서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호남일 것이다. 예, 위로 올라주시고요. 게임이론 시각에서 분석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예, 이왕승 교수의 전공이 바로 저 게임 이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모두 같은 편이어서 그렇다. 공돈을 쓰면 누군가는 감시를 해야 되는데 지역 내에서 자치단체, 의회, 경찰, 지역사회, 유지들, 지역 언론들 모두 다 같은 편이면 부패와 비리가 도대체 어떻게 들춰지겠나. 들춰지지 않아서 그렇지 전라도 공공기관에 비리 없는 곳이 아마 없을 것이다. 견제와 감시가 없으니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부패지수가 가장 높을 것이다. 아마 지역 인파라도 개판이다라는 표현을 또 썼죠. TV 안 봤습니까? 지역에서 무슨 전시관, 기념관, 테마파크 등을 만든다고 몇백억씩 쳐드리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게 몇 개나 되겠나. 대부분 세금 먹는 하마 아니겠나. 지방 뉴스에서도 만들어 놓고 돈만 낭비했다고 때리더라. 지방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난리 치던 사람들이 그렇게 지방 재정을 허투루 쓰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기만 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민주당이 이 지역 청년들에게 대한 정책은 제대로 있습니까? 청년들이 대부분 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아니 지자체가 청년들로 하여금 지역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 지자체가 입만 열면 돈 없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왜 세금 들여 서울에 장학숙을 짓나. 장학계는 기숙사죠. 예, 학생들 기숙사. 그건 지역 청년들 서울로 떠나라고 장려금을 주는 격이다. 그러면서 왜 청년 유출을 걱정하고 있나.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것이고 어디서 학교를 다니는 건 자유다. 그런데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남게 하려면 서울에 장학 기숙사를 짓지 말고 서울에 장학숙을 지을 거면 지역에서 청년들 떠난다고 호들갑을 떨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서울 장학숙 이용하는 지역 청년들 중 상당수는 지역 유지 자녀들 뿐이다. 공부도 돈이 있어야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디에 가서 학교를 다니건 그들의 자유다. 자유만큼 경제적 비용도 스스로 조달하는 게 맞다.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던지 왜 그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지역에 남아 지방대 다니는 청년들이 또는 그 부모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걷어 서울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거주비를 지원해줘야 하는지 정말 코미디다. 그리고 지역 유지들은 대부분 민주당과 결탁해 있다. 입만 열면 청년 정책을 말하는 이들이 정작 중요한 포인트는 모른 척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없다. 국힘도 이슈를 잘 찾도록 다음 선거에서 서울 장학숙을 명칭도 바꾸고 용도 변경해서 지역민들이 서울을 방문할 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활용하게 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 바란다. 지역민들이 서울에 갈 일이 많은데 숙박비가 너무 비싸고 거주할 곳이 없어 문제라고 한다. 그 숙박시설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지역민들이 쓰면 왜 안 되겠나. 민주주의 시스템에 있어서 지역의회에도 여당과 야당이 존재해야 그런 문제 제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지역 정치도 경제도 제대로 돌아갈 텐데 그런 문제 제기조차 없다.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민주당이 전라도를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런 건 아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이 글을 쓴다. 전라도가 발전하기 위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면 안 된다. 국힘이 그렇게 싫어 못 짓겠으면 차라리 양양자 또는 금태섭에게라도 표를 좀 나눠줘라. 그것이 진정한 전라도 발전 전략이다. 이제 김대중 최면에서 깨어날 때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양승 군산대 교수, 이른바 호남 지식인의 대표적인 분이죠. 이분이 자신의 SNS에서 쓴 글인데요. 이게 지금 잔잔한 그 파문과 화제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네. 예, 두 번째 이슈, 김대중을 버려야 전라도가 산다 하는 그런 이슈, 김대중의 최면에서 벗어나야 전라도가 발전한다 라는 그 취지의 이른바 호남이 고향이고 지금 호남을 지키고 있는 호남 지식인 이양승 군산대 교수의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볼까요? 만평 보여주시죠. 예, 만평을 보겠습니다. 또 추가 이런 제목이 달았는데 당당히 맞서자 불체포 특권 포기. 네, 깨알 특약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불가되고 안 되고 하는 깨알 특약이 있고 민주당 별첨 체포 동의 기명 투표. 예, 지금 민주당 상황을 잘 표현을 했네요. 민주당 그 당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이게 이제 당론으로 결정이 됐는데 당당히 맞서자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붙여놓고 깨알 특약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뭐 아주 깨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우리가 또 뭐 전화로다가 한참 한 10분 동안을 이렇게 자동차 보험 들 때도 그렇죠. 한참 10분 동안 설명을 하고 그러면 누가 듣나요? 예, 이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그게 다 이제 나중에 녹음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이 보험 분쟁 사고가 생길 때 그 증거로 쓰려고 이제 그 녹음을 하는 것이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알 특약을 뭐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불가하고 하는 걸 썼는데 제일 재밌네요. 예, 이 불체포 특권 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체포 동의안은 기명 투표로 하자. 예, 이거는 제가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두 번인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른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더 힘을 실어줬죠. 기명투표가 자신의 그런 그 표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른바 책임정치에 더 한 발 나간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의 기명투표를 찬성한다라고 김은경이 앞에서 끌어주고 이재명이 뒤에서 밀어주고 이른바 뭡니까 다 글쎄요 짜고 트는 고스톱이라고 표현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예, 이렇게 이 대외적으로는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아주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저렇게 깨알 특약과 기명투표라는 예, 저 안전장치를 하면은 설마 국회의원들이 내가 공천권을 갖고 있는데 나를 의식해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찬성하지 않고 기각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이죠. 네. 한 컷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예, 올해 장마철 끝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지만 네 탄만 남긴 채 네 탄 이게 뭡니까 충북 오송 예, 청주의 흥덕구의 오송 지하 참수 지하 터널 침수 또 14분의 예, 아주 생태 같은 그런 그 죽음을 우리가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전국적인 수해 예, 청주에 또 강내 또 예천 뭐 이런데 정말 수해 복구에 지금 아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이 침수에 대해서 또 수해에 대해서 네 탓을 지금 외치고 있는 정치권 이거에 대한 그 꼬집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두 번째 만평보다는 첫 번째 만평이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만평입니다. 예,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대 민주당의 대충돌. 한동훈 대 민주당이 어디서 어떻게 대충돌을 하고 있느냐. 예, 바로 어제 오후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정말 아주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대충돌. 어떻게 충돌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전직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현직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그중에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물론 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한동훈 장관을 상당히 공격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글쎄요, 늘상 그렇듯이 별로 한동훈 장관에게 이 KO 펀치라든가 다운을 시킬 만한 그런 펀치는 보이지가 않았죠. 가끔씩 한동훈 장관의 잽에 오히려 당황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제는 바로 이화영 접견 시도 이거가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화영 쌍방울에 관련됐고 대북 송금에 관련돼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이화영은 당시 부지사였고 평화부지사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당연히 보고를 했다라는 면에서 지금까지는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라고 절대 모르쇠로 인간을 했는데 이화영이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면서 이건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갔죠.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접견 시도가 왜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민주당이 이화영을 회유하고 있다.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죽어. 이재명도 죽고 당신도 결국은 죽는 거야 라고 회유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예, 이 회유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에 가까운 행위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민주당 또 박범계 등은 이렇게 얘기했죠. 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바로 접견인데 왜 사법방해냐라고 어제 아주 날을 세우고 상당히 고성이 오고 갔죠. 예, 한동훈 장관은 어제
전체 회의 법사위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에서 일부 유죄가 났고, 이화영 얘기죠. 현재는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기 편의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버렸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또 가족을 접촉하고 면회를 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면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며 이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 3일 전에 수원지검을 찾아가지고 연좌 농성을 했죠. 한동훈과 이 법무부는 반성하라, 자폭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것을 두고는 아니 백주 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아마 농담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이화영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죠. 2019년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재명에게 사전 보고했다. 300만 달러면 30억이죠. 30억을 쌍방울이 대신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변호인들이 자필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바로 그때 민주당이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게 이릅니다.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검찰이 거의 뭡니까 이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고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강력하게 검찰이 압박을 해서 이화영이 그냥 할 수 없이 그런 자백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박범계, 민영배, 김승원, 주철현 네 사람 의원들은 엊그저께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서 땅바닥에 철썩 주저앉아서 시위를 벌인 거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또 온라인상에서는 힘내라 이화영이란 제목의 이화영을 위한 영치금 계좌번호가 적인 게시물도 올라왔다. 즉 5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 영치금을 보내면서 이화영 마음을 좀 돌리게끔, 이화영이 지금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은 이재명을 포함해서 관련자들이 다 다치게 생겼고, 그 말로 빼박 증거를 이화영이 얘기를 한 것인데 빨리 저거를 회유를 해서 이 말을 번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화영의 부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부인이 갑자기 그 법정 진술에서 참고인석에 앉아 있다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화영이 얘기를 하자, 아유 제발 정신 차려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라고 이화영의 부인이 나서서 지금 이화영과 법정 부부싸움을 한 것도 어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죠. 바로 왜 그랬나? 왜 이화영 부인은 법정에서 이화영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대놓고 법정에 대략 한 50명에서 100명 사람이 항상 법정에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이화영의 부인을 속된 말로 구워 삶은 거죠. 이렇게 해야 다 산다. 저 말을 번복하지 않으면은 이재명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다 다친다, 다 구속된다라고 회유를 한 것이죠. 누구를? 민주당 지도부가 이화영의 부인을. 그러니까 부인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이화영이 진술을 할 때 딱 맞고 제발 정신 차려요. 왜 여기서 그 말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법정에서 보는 부부싸움 참 아주 오랜만에 더더군다나 무슨 이혼 소송이니 민사 이런 거는 부지기술 되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부부가 나와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제 한 장관이 또 접견, 이화영 접견을 얘기를 할 때 또 정성호 얘기를 또 꺼냈죠.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화영을 특별 면회한 뒤 회유 의혹이 불거진 것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단체로 특별 면회를 하겠다는 거냐, 특별 면회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말 바꾸기 통로로 이용되지 않는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범계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최근 법정 구속된 데 대해서 한동훈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한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다.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박범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또 박범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문서답이다. 아주 가볍기가 깃털 같다라고 자기 후임 법무부 장관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 동문서답이잖아. 또 가볍기가 참 아주 깃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장관도 절대 물러서지 않죠. 아니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시라. 제가 여기 의원님 훈계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 소리 지르지 마라. 내가 당신 훈계 들어온 거냐? 물론 당신 대신에 의원님이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 의원님 훈계 들어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 또 유상범도 가세를 하고 그래서 대충돌이 어제 빚어졌습니다. 네. 우리 어제 아투 현장에도 이걸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생생한 화면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동훈과 민주당의 대충돌이 이루어진 게 이른바 민주당의 이화영 회유 사건. 네, 아주 여러 명이 특별면을 통해서 회유를 하고 결국은 이화영이 회유가 안 되자 이제 이화영의 부인을 접촉을 해서 이화영 부인으로 하여금 이화영 저 사람 좀 어떻게 당신이 좀 해봐. 부인 말은 들을 거 아니야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인이 처음 한 게 뭐였습니까? 네, 그 이화영의 조언을 해주는 변호인단을 다 해임 조치를 하는 그런 소송을 냈죠. 이화영 부인이. 그런데 변호인단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변호인의 해촉이라든가 위촉은 본인의 이 지장이라든가 부인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부인의 그걸 해촉을 냈다 하더라도 그건 법적으로는 효용이 없다까지 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바로 이런 게 김명수 사법농단 사례다. 김명수 사법농단 사례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얘기를 네 번째 사례에서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말이죠. 임기가 끝납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지나면은 이제 김명수 체제가 끝나는 건데요. 물론 김명수가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많이 임명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임기가 대법관은 뭐 철저하게 임기가 보장이 되는 그런 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김명수가 임명한 대법관은 아직도 임기가 뭐 1년이나 1년 반 이상 남은 사람들이 여러 명 되는데요.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퇴진을 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런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김명수 원장 시절에 정말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만 들어도 그렇구나. 이건 진짜 그 사람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고 아전인수 자기들 유리한 그 판결은 빨리빨리 해서 후딱 6개월 만에 땅땅땅 그게 이제 MB를 구속하고 이 교도소를 보낸 다스 사건.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지금 1심이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심이 아직 종결이 안 된 게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야권 성향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길게는 3년 이상 결론이
내지를 않고 있고요. 또 여권 성향, 지금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여권 성향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재판소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여 만에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라든가 원칙이 하나 없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유리한 대로 또 불리한 것은 불리한 대로 아예 재판을 계속 연기를 하거나 이 애매한 이유로 띄엄띄엄 재판을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아시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거는 뭡니까? 문재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송초로라는 사람을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의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청와대 7개 국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른바 김기현, 지금 현재 당대표죠. 김기현을 쓰러뜨리고 송초로를 단성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그런 의혹 아닙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5개월째 1심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예, 3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1심도 끝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정말 아주 그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얘기입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조국 사건은 3년 1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났다. 그리고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채널A 기자 사건. 예, 그 사건도 1심이 현재 1년 9개월째 진행 중이다. 예, 무소속 윤미향 의원 건은 어떻습니까?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이 2년 5개월 만에 겨우 1심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리한 조국이라든가 최강욱이라든가 윤미향 건은 예, 질질 끌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기를 기다리는 예, 그런 모양새를 이 사람들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핑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이라든가 행정처는 증인과 피고인이 많거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되는 일 등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가제는 개편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에 반해서 초스피드하게 진행되는 건이 있습니다. 바로 MB 대통령의 다스 사건 1심이 불과 6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6개월 만에.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거는 1심이 바로 5개월 만에 선고가 됐습니다. 시작부터 1심 판결 땅땅땅 치는데 불과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3년 5개월째 아직도 1심이 예, 선고가 안 되고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죠. 또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네, 1심이 1년 3개월 만에 후다닥 예, 처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당과 특정 성향에 따른 이 같은 재판 속도 어떤 거는 3년 5개월이 돼도 아직도 1심이 끝나지 않고 어떤 거는 5개월 만에 예, 김기춘과 조윤선 전 장관은 5개월 만에 땅땅땅 선고를 하고 또 MB 대통령은 6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구속과 교도소까지 집어넣는 그런 행태를 부린 것이다. 이게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 사법부냐? 예, 바로 대법원장 김명수 체제가 벌인 하나의 촌극. 네,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가장 이게 이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이 전진하는데 상당히 좀비 같은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좀비 원장이라고 서초동에서는 뭐 부른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 있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가장 비교가 되는 게 최근에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기밀누설 사건은 1년 9개월 만에 1년 9개월에 1심 재판이 났다. 예. 이거는 뭐 당연히 강서구청장을 빨리 옷을 벗기려고 빠르게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명수 체제,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김명수 체제는 이제 2달 만에 2달 있으면은 그 막을 내리지만 그가 끼친 폐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건강한 생태계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파헤치는 그런 그 행태는 아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네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섯 번째 이슈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홍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상당한 중징계였죠. 예, 이준석은 1년이었죠. 1년, 그러니까 12개월. 예, 홍준표는 당원권 10개월 정지인데 글쎄요. 어제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어제 저녁 늦게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만장일치로 당원권 10개월 정지로 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아유 한두 번도 아닌데 뭘 예상했다는 듯이 아유 한두 번도 아닌데 어제 홍 시장이 청년의 꿈이라는 소통 채널에서 한 지지자가 등에 자꾸 칼 꽂는 저 배신자들을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묻자 대구시장 홍준표가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리 신경 쓰냐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다른 지지자가 내년 공천을 어떻게 진행할지 참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에는 지지하고 싶은 정상적인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 반드시 이번 일 잊지 마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예, 바로 발언권. 예, 자기는 당원권은 정지가 됐지만 발언은 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당원권 10개월 정지는 굉장히 중징계는 중징계죠. 예, 당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예, 시장의 역할에 정지가 되면은 뭐 모습을 보이지가 않게 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무, 시장으로서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홍준표 입장에서는 뭐 아주 치명적인 이런 뭡니까 이준석처럼 치명적인 그런 활동에 장애를 있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예, 당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 뿐인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그대로 홍준표는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대구시장으로서의 어떤 행사라든가 뭐 이 결제라든가 예, 일상적인 대구시장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을 받지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을 박탈하는 거라면 몰라도 아유 한두 번도 아닌데 뭐 괜찮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관용차 사적 인용 그리고 오송 참사 관련 김영한 충북지사와 또 누굽니까 청주시장 네, 청주시장 이름이 뭡니까? 이범석 시장의 논란 발언,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 산불 골프 연습 등을 홍 시장이 언급을 하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징계는 없고 유독 홍준표 징계만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로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뭐 약간의 자신감인 거고요. 또 상대방 지금 여기에 거론된 여러 또 단체장들을 약간 디스하는 또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홍준표의 당원권 정지. 네,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당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고육지책으로 얘기를 이 결정을 내렸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총선이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아주 유명 인사 국민의힘의 시장이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실언을 하고 예, 말의 실언을 하고 또 그 실언이 이 여론을 상당히 악화를 시키면은 총선에서 매우 불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저 부적절한 처신과 이 언행을 이번에 견제를 안 하면은 계속 제2의 제3의 홍준표 실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도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경고로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때려야 되겠다. 그게 또 대구시장의 그런 업무 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중징계를 결정을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봐라, 이제 실언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이 중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왜? 총선을 앞두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보를 내리는 것입니다.
네, 뭐 대구시장에서 옷을 벗은 것도 아니고 또 말 뭐 이런 거. 그래서 차라리 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발언권 정지. 예, 이제 입을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입을 열 수가 없이 발언을 정지를 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예, 근데 발언권 정지라는 징계 이 수위는 없죠. 그러니까 하도 모든 현안에 대해서 홍 시장이 얘기를 하니까 아유 차라리 발언권을 정지하게 좀 해주지 저 양반이 또 저 성격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이 제가 시간을 뺐으면은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편안히 맞점을 하시고 오후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